우울증 이러면 어떤 모습이 떠오르세요? 기운 없고 우울하고 이러고 있다가 눈물 흘리고 하루 종일 슬프고 이런 것만 생각하시기가 쉬운데 사실 그렇지가 않거든요. 별로 감정의 변화를 잘 안 느끼시는 분들도 많아요. 이제 우울증 같은 정신질환을 유발하는 요인이 뭐가 있냐에 대해서 정신과에서는 이 세 가지로 나누어서 보는 모델이 있습니다. 생물, 사회, 심리 모델이라고 하고요. 생물학적인 요소, 어쨌든 뇌의 문제니까요. 타고난 생물학적인 유전적인 요소, 그리고 우리 환경, 이 사회,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적인 스트레스들, 그리고 심리적인 요인, 그 사람만의,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의 자존감이나 어린 시절부터 부모와의 관계에서 만들어져 온 애착 유형이나 등등 이런 것들이 셋 다 영향을 미친다고 보거든요. 그럼 우리 한국인은 특별히 뭐가 더 문제여서 우울증이 제일 많냐? 저도 예전에 이제 유튜브에서 가끔 뭐 떠가지고 썸네일만 봤던 영상들 중에는 한국인의 뇌가 원래 우울증에 더 취약하다 뭐 이런 영상들도 있는데 사실 그렇진 않아요. 그런 식으로 설명하는 이론들도 있지만 그걸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한국인의 뇌가 특별히 더 우울증에 뭐 취약한 뇌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두 개, 이제 환경적인 요인과 심리적인 요인이 있을 텐데 아무래도 이 환경적인 요인을 뗄래야 뗄 수가 없죠. 그 페르소나에 대해서도 이전 영상에서 설명드렸지만 우리나라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나라입니다. 어릴 때부터 눈치 볼 게 너무 많고요. 남신경 너무 많이 쓰고요. 오지랖퍼들이 제일 많은 나라잖아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받는 나라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거의 인생의 대부분을 우리나라에서 살았기 때문에 해외와 좀 비교할 수는 없는데 제 진료실에 이제 오시는 분들도 이제 해외에 살다 오신 분들은 너무나 힘들어 하세요. 그 비교되는 분위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이 행복의 기원이라는 좋은 책이 있거든요. 행복 심리학자 교수님이 쓴 책인데 그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대부분의 나라들이 경제적인 부가 늘어나면은 행복 지수도 비례해서 좀 늘어납니다. 대부분요. 근데 그렇지 않은 대표적인 나라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우리나라. 동아시아 국가들이 좀 많이 뽑혀요. 그럼 동아시아 국가들은 뭐가 달라서 이제 더 행복해지지 못하냐에 대해서 얘기할 때 결국 개인주의가 부족해서 그렇다고 얘기를 합니다. 눈치 보는 게 많은 거예요. 거듭 말씀드린 페르소나 맞춰야 될 게 많고 심리적 자유도가 부족하다고 합니다. 내 뜻대로 살지 못하니까 그리고 남들이 정해놓은 삶에 맞춰서 살아야 되니까 계속 뭔가 숙제하듯이 뭔가 맞춰서 빚 갚듯이 그냥 우리는 살아나가고 있고 그러니까 행복을 느끼지 못하니까 우울증으로도 연결되기 쉬운 거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 현대의학에서 우울증이라는 건 진단 내리는 거는 미국에서 가장 이제 유명하고 임상 경험이 많은 정신과 의사들이 모인 학회에서 이 정도 기준들을 채우면은 이거는 우울증이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미국 학회에서 정해놓은 진단 기준을 전 세계적으로 공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미국에서 정해놓은 기준을 사용하고 있고요. 나 우울증인 것 같아라고 해서 다 우울증인 거 아니고 우울감을 조금 느낀다고 해서 우울증인 것도 아니라요. 이 정해놓은 기준이란 게 있는데요. 9가지 항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거의 하루 종일 지속되는 우울감, 그리고 흥미의 저하, 그리고 무기력감 혹은 심한 피로감, 그리고 정신 지체 혹은 초조라고 하거든요. 이 사람이 뇌 기능의 변화가 오니까 너무 말도 느리고 행동도 느려지는 경우들이 있고요. 그와 반대로 너무 불안해가지고 막 모든 게 너무 빠르고 막 가만히 못 있고 안절부절한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식욕과 체중의 변화, 수면의 변화, 그리고 무가치함 혹은 지나친 죄책감, 그리고 이제 죽음에 대한 생각들, 이런 것들이 9가지 중 5가지 이상이 동반될 때, 그리고 그게 2주 이상 지속될 때만 우리가 우울증을 진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우울한 순간은 누구나 겪어요. 그러니까 날씨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어제도 이제 비 왔잖아요. 오늘 아침에도 좀 비 오고, 비 오는 날은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데 2주 연속 거의 매일같이 비 오는 날은 사실 우리가 거의 없잖아요. 그런 걸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나 우울할 수는 있는데 우울감이 2주 연속 지속되면서 이렇게 다양한 증상이 동반이 되고 그게 그 사람의 삶에 너무 큰 영향을 미쳐서 직업 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대인관계도 끊기고 이런 영향을 보일 때 우리는 이건 진짜 우울증일 수 있겠구나
라고 진단을 하게 되는 거죠. 저를 포함한 여러 정신과 의사들은 우울증이라는 용어 자체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이름이 마음에 안 들어요. 우울증 이러면 어떤 모습이 떠오르세요? 기운 없고 우울하고 이러고 있다가 눈물 흘리고 하루 종일 슬프고 이런 것만 생각하시기가 쉬운데 사실 그렇지가 않거든요. 아까 제가 우울증의 진단 기준을 말씀드릴 때 감정은 되게 일부예요. 그러니까 우울증이라는 거는 뇌기능 저하증입니다. 뇌의 특정 부위에 기능이 저하되면서 동반되는 여러 증상들 중에 감정을 조절하는 부분도 떨어지니까 감정 조절에 어려움이 생겨서 좀 우울감도 느끼고 부정적인 쪽으로만 생각이 늘어나는 경우들이 있는 거지 별로 감정의 변화를 잘 안 느끼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냥 아까 말씀드린 수면이나 식욕의 변화로만 나타나서 내가 무슨 문제가 있나? 요즘 왜 이렇게 살이 빠지지? 라고 병원에 다니고 내가 왜 이렇게 소화가 잘 안 되고 온몸에 피로할까? 라고 다른 병원들만 다니시는 경우가 있는데 뒤늦게 그래서 우울증 진단받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감정은 진짜 우울증의 여러 가지 증상들 중 하나일 뿐이고 감정 중에서도 슬픔만 느끼는 거는 또 그 중에서도 일부다. 네, 우울증의 멜랑콜리형 우울증이라는 일부 타입만 그렇고요. 어떤 분들은 예민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쉽게 짜증이 나고 굉장히 화만 내고 결국 우울증에서 동반되는 가장 흔한 감정은 슬픔도 아니고 짜증도 아니고 사실은 그냥 공허함입니다.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고 그냥 멍하니 있는 경우들. 그냥 내가 로봇가 된 것 같아서 감정도 잘 못 느끼고 생각도 잘 안 나고 그냥 뭐가 뭔지 모르겠다. 이렇게 느끼시는 경우들이 제일 많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최악의 말은 네가 무슨 우울증이냐 라고 생각합니다. 네가 무슨 뭐가 힘들다고 우울증이냐? 나 땐 더 힘들었는데 나는 더 힘든 상황도 이겨냈는데 너 무슨 병원에 다니냐? 무슨 약을 먹냐? 이렇게 보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요즘 패션 우울증 이런 말들도 있습니다. 세상에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하니까요. 자신의 어떤 아픔을 좀 무기로 활용해서 남들을 조종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편해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소수 있죠. 소수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다수는 절대 아니거든요. 실제로 우울증 환자분들은 저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죄책감, 과도한 죄책감이 좀 핵심 증상 중 하나이기 때문에 남에게 피해를 끼치고 있다는 생각에 진짜 힘들어하고 본인도 극복하고 싶어 하는데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울증 환자분들은 본인도 부정적으로 보고 계속 끊임없이 자책하기 때문에 그런 마음의 소리를 스스로도 많이 들어요. 네가 무슨 우울증이냐. 너 괜히 노력이 부족한 거 이거 탓하는 거 아니야? 핑계대는 거 아니야? 라고 스스로도 끝없이 의심합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세요. 저는 치료받을 자격이 없는 것 같다. 난 그냥 나태한데 나 스스로도 내가 우울증이라고 핑계대는 거 아닌가 의심이 된다라는 말을 스스로도 합니다. 제가 볼 때는 명백한 우울증인 분이. 근데 스스로도 확신을 못 가지고 이렇게 자책하고 있는데 주변에서 네가 무슨 우울증이냐라는 말 하면은 그러게 난 진짜 우울증 아닌가 보다. 내가 무슨 치료냐라고 치료도 포기할 수 있고 그 사람의 증상을 더 악화시킬 수 있는 최악의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 말은 진짜 잘 모르면 그냥 말 안 하는 게 중간은 간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제 우울증 중에 또 유형 중에 가면성 우울이란 게 있습니다. 가면성 우울은 뭐냐면은 진짜 힘든데 겉으로 끝까지 티 안 내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이번에 같이 적은 빈틈의 위로 저자 중에도 이 가면성 우울로 끝까지 버티셨던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예전에 이해가 안 갔어요. 정말 잘 나가는 프로농구 선수였는데 정말 우리나라 최고의 지위에 올라 있었는데 갑자기 그냥 슬럼프가 쳐서 폭삭 망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책을 준비하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완전히 우울증이었더라고요. 근데 주변 사람들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겉으로 약한 소리 하지 않고 끝까지 티내지 않고 그냥 살아가니까. 진료실에 오신 분들 중에도 이런 분들 되게 많습니다. 회사 그냥 생활 유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어떤 진단서나 이런 걸 제출하면 회사에선 네가 무슨 우울증이야 라고 얘기 나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 어쨌든 내가 만약 우울증이다, 내가 요즘 좀 힘들다라고 하면 일단 너 힘든가 보구나, 너 진짜 힘들구나 라고 인정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말 꺼내는 게 솔직히 얼마나 힘들겠어요.
되게 불안한데 결국 참다 꺼내는 거거든요. 거기서 만약 내가 이 사람이랑 가까운 사람이고 더 도와주고 싶다라고 한다면 내가 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라고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간혹 가다가 얘는 진짜 심한 우울증인 것 같다. 근데 본인이 좀 치료받을 에너지도 잘 없어 보이고 모든 면에서 무기력해 보인다라고 할 때 요즘은 이런 식의 조언들을 많이 해주세요. 야, 병원 가봐. 요즘은 정신과 다 편하게 간대. 내 주변에 누구도 치료받았고 사실 나도 치료받았었어. 이런 말들 많이 꺼내거든요. 그러면은 그 말에 용기를 얻고 병원에 가시는 분도 있지만 우울증이 심하면 못 갑니다. 우울증이 심하면 말 그대로 뇌 기능이 저하돼 있어서 무기력하고 다 부정적인 가능성만 생각하고 불안하기 때문에 병원에 막 스스로 이렇게 주도적으로 찾아보고 예약하고 막 병원 막 가면 손해보는 거 아닐까 이런 불안을 이기고 가는 게 힘들어서 못 가요. 혼자서 뭘 못합니다. 그래서 혼자서 뭘 못한다 느껴지면은 혹시 너 진짜 많이 힘들면 내가 병원 대신 알아봐주고 같이 가도 될까? 라고 만약 접근할 수 있다면 이게 최선의 친구 대응 방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좋은 친구인 거겠죠. 우울증으로 오신 분들이 좀 치료의 목표로 많이 말씀하시는 게 어떤 걸 것 같아요? 삶의 희망을 다시 찾고 싶다? 저라면 그런 말을 할 것 네. 같아요. 다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되게 많이들 얘기를 하세요. 예전처럼 열심히 살고 싶다. 예전처럼 노력하고 싶다. 얘기들 많이 하세요. 그 마음에는 공감을 하는데,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 우울증을 결국 유발한 삶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그 마음에는 제가 공감하지만 동의는 할 수 없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열심히 살았을지 몰라도 그거는 우울증을 결국 유발한 삶이었거든요.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열심히 살아서 너무 본인을 챙겨주지 않고 몰아붙였기 때문에 어디선가 균형이 무너져서 우울증이 온 거였고요. 결국 이 우울증이 우리에게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이제 삶의 방식, 삶의 모드를 좀 바꿔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강력한 사인이에요. 그래서 우울증이나 공황장애가 나에게 왜 생겼는지를 이해하고 진정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인 사람들은 이후에 더 잘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료실에서 진짜로 이런 얘기를 종종 들어요. 이게 내가 진짜 우울증이 왔던 거는 되게 아쉽지만 그래서 내가 너무 고생했지만 돌이켜보면 예전보다 지금 더 잘 살고 있는 것 같다. 예전에 그대로 평생을 살았다면 참 끔찍했을 것 같다. 오히려 이게 내가 변화한 계기가 된 것 같아서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가끔씩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가 너무 힘들다, 우울증이다 라고 느끼시는 분들은 이 우울증이 나한테 왜 왔을까? 그렇다면은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게 목표가 아니라 내가 새롭게 그릴 삶의 방향, 삶의 모드는 뭐가 되어야 될까? 내가 나를 더 어떻게 챙겨줘야 될까? 이거에 대해서 한번 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